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익집단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 이익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 이익집단의 소위 그 발전 과정이라든가 또는 한국 이익집단이 정치에 있어서 하는 역할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 두 개의 글자가 나름대로 합성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익 플러스 집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소셜 애니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은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의 학생의 일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소위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든 또는 학교든 사회 활동을 하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인은 최소한 1개 이상의 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체 활동을 안 한다, 또 단체 활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가족의 일원이고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치면은 그 동창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룹이다, 그리고 또 단체는 그룹이다고도 하고 또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무슨 전국경제인연합회다 또는 상공회의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종의 어소시에이션, 단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 이익단체 또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때로는 압력단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압력단체. 압력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소위 프레셔 그룹이라 그래서 어떤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에 대해서 특히 정부나 국회나 또는 사법부 같은데 어떤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우리는 압력단체다, 그렇게 칭하고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익집단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이 국회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다음에 소위 제3원이 이익집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정치에 있어서 이익집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집단은 미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다라고 그러는 것이 제3원이라고 그러는 상원, 하원에 이어 3원이라고 할 정도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협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제일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고 또 건강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의사협회의 강력한 로비 활동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보험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보험회사에 돈을 많이 내서 좋은 그러한 치료를 받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험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극빈자를 위한 또는 뭐 일정한 계층 밑에 있는 그런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소위 그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미국의 총기업자 협회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미국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거 단체를 NRA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에 있는 전국 총기업자 협회를 얘기합니다. 이 업자는 미국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는데 자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총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 케네디 대통령도 결국은 총기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또 리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이 가끔씩 TV나 또는 언론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쇼핑센터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대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소위 그 학생이나 또는 외부 인사가 침입해 갖고서는 총기를 난사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미국의 언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 또는 그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총기는 규제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도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 총기업자 협회들이 미국의 대부분 총기업자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개 부자들이고 또 주로 백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총기 규제법이 의회에 제출된다. 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국회의원들한테 일시적으로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건다든가 또는 정치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는 그러한 뭐 공갈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기 규제법이 의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도록 해갖고 지금까지 이러한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자 협회, 미국의 뭐 GM이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큰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조업 기업체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경련과 비슷한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미국의 경제 정책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이것은 American Association for Retired Person, AARP, American Association for Retired Person, 미국 은퇴자 협회인데 미국의 소위 많은 은퇴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 협회는 은퇴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은퇴자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할 뿐만 아니라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소위 은퇴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힘쓰고 있는 단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약 3,500만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미국 최대의 소위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 또는 주지사 후보자한테 은퇴자, 특히 노인들의 복지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 정치는 이익집단 정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현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자다. 최근 정당의 역할이 더욱더 정화되어 정치권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탈정당화하는 현상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정당의 활동을 이익집단의 한 영역으로까지 취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집단은 어떤 것을 이익집단이다라고 그러냐? 집단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이외의 소위 구성원이 모인 게 집단입니다. 혼자는 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 혼자 무슨 집단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집단이라고 그러는 건 그것은 나 이외의 하나 플러스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소위 결합됐을 때 집단이 됩니다. 집단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collectivity of individuals, 그러니까 개인의 집합체,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거죠. 공유된 목표와 가치, 이들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익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갔을 때 이익집단이 된다. 그런 거죠. 개인들의 집합체, 공유된 목표와 가치, 그리고 상호작용. 그래서 이익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정책 형성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조직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 행위자다. 이익집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조직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조직체가 되어야지만이 정부 또는 국회 또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이 자기네 구성원인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그냥 노는 친목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에 보면 그런 것은 엄격한 의미의 친목단체는 아니다. 친목단체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집단이 지니는 정치적 조직체의 성격은 이익집단을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즐길 수 있기 위하여 만든 단체와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집단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게브리엘 알몽드 교수가 분류한 이익집단의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형이 가장 적실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 따라서 이익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를 했던 그러한 교수
비교 정치의 대가입니다. 이익 집단을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 어소시에이셔널, 결사적 이익 집단, 난 어소시에이셔널 이익 집단, 제도적 이익 집단, 아노미적 이익 집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사체로서의 공식적인 조직 형태를 가진 이익 집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이익과 특정, 직업, 직능, 계층 등의 이익을 표출하는 이익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사체 이익 집단은 앞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시민사회도 결사체 이익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일반 뭐 직업에 따라서 직능이라든가 계층, 뭐 지역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만든 단체는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우리가 결사적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결사적 이익 집단은 공식 조직을 갖추지 않은 비공식 형태의 일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또는 뭐 김해김씨 종친회, 전주이씨 종친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런 비결사적 이익 집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결사적 이익 집단도 결사적 이익 집단과 마찬가지로 조직 체계가 분명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결국은 뭐 동창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창회도 어느 대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소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소위 나름대로는 하나의 소위 결사적 이익 집단의 형태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혈연 조직 향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 이익 집단은 군부, 입법부, 행정부 등 특정 기관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산하단체로서 이익 집단을 이야기한다. 마피아, 관료 마피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 또는 뭐 재정기획부라고 그러는 게 일종의 이제 과거의 경제기획원의 후신 아닙니까? 여기에 관료들이 똘똘 뭉쳐서 소위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 이랬을 경우 우리 부서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권한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을 강력히 의사를 표시할 때, 만약에 이런 부서의 출신 공무원들이 만든 단체가 또는 현직 공무원들이 음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이런 것은 하나의 제도적 이익 집단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미국에서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같은데 퇴역 장성들이 이런 업체에 소위 취직을 해갖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많은 그러한 이익 표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제도적 이익 집단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노미적 이익 집단, 법이나 질서 등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표명하는 이익 집단이다. 이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또는 70년대 여러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학생들의 시위다 그런 거. 만약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반대, 우리가 교련이라고 그러지요. 교련을 반대하는 그러한 데모를 했다. 그래갖고선 쭉 나갔다가
이제 길거리 나가서 데모했을 때 데모가 끝난 후에 우리가 이걸 좀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계를 가지고 결연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국회에다 청원되고 또는 해당 부서 장관도 만나고 이런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우리는 결연 반대를 위한 대학생 연합회를 조직하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시위도 병행하면서 소위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아노미적 이익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집단의 발전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집단은 우선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가 이익 집단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집단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조직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원주의적 사회의 대두와 이로 인한 이익의 다양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단일 계층 또는 단일 성별 또는 단일 지역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종교도 다르고 또는 언어도 다르고 때로는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또는 사는 그러한 생활 형태도 다른 여러 개의 다양한 집단이 소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이나 또는 일부 그룹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든다, 조직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의 제도의 발달과 대표 원리의 변질이다. 다원주의 사회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치 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20세기 들어오면서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다양한 이익이 표출됨으로써 대표 원리는 지역의 범위를 넘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이제 대의제도 하에서는 대개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개 우리 지역의 문제만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큰 정치 지도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좀 더 폭넓은 국정에 관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에 한정된 문제만 가지고서는 그 정치인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이 좀 더 광범위한 사회계층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위 깊이 연구하고 또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가 일단 지역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당의 과두제화와 역할의 저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당화 현상이 현대 이익 집단 정치가 만연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그러는 것. 대의 정치 제도의 등장과 함께 선거가 실시돼서 정당이 출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정당의 역할이 과거와 같지 못하다. 이것은 미켈스 교수가 얘기하는 그러한 소위 과두제 철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소위 정당이 우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영향을 행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의 증가. 20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주도할 여러 가지 통제 정책을 사용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된다고 그러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개인적인 영역에 더욱더 많이 침투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들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정치권으로 투입시키기 위한 그러한 단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자꾸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보다 단체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이 총장실에 가서 또는 학장실에 가서 면담을 요청하면 어떻게 면담이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장이 가서 면담을 신청한다. 그러면 총학생회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의 조직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가서 그런 요구를 할 때 총장은 당연히 총학생회장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총학생회장을 통해서 총학생회 전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전체, 학생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면담도 바로 될 뿐만 아니라 또 총학생회장이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여적 정치 문화의 증대와 조직 지도자의 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는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 의식 수준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 수준 변화는 결국은 정치적인 욕구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적 정치 문화, 파티시펀트 포리티컬 칼처가 있는데 왜 게브리엘 알몽드는 정치 문화를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신민형 정치 문화, 투입만 있고 산출이 없는 정치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령 정치 문화. 지방령 정치 문화는 신민형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이 전혀 없는 거고 지방령 정치 문화는 투입은 있지만은 산출이 비교적 약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참여적 정치 문화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권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도로를 놔달라든가 우리 학교 교육시설을 좀 더 갖추어 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 문화를 참여적 정치 문화라고 하는데 참여적 정치 문화는 결국 이익 집단의 활성화를 갖고 왔고 조직도 또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요새는 조직 전문가 여러분들 왜 선거운동 전문가 있죠?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 송이라든가 또는 뭐 운동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돈 쓰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등등 해서 선거 때만 소위
선거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 집단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대학교나 또는 사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런 조직의 달인이라고 그럴까? 이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는데 아주 전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들이 또 어떤 특정 구성원들과 결합해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많고 또 이런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집단의 전통주의적인 시각은 뭐냐? 이익 집단은 그야말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 이론의 전통주의적 시각은 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시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상공업자들은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을 하게 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다원주의적 시각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서 집단의 형성 자체를 사회 구성원의 고유 원리로 보고 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종의 시장민주주의 시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 이런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은 뭐냐? 결국은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 혼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개개인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개개인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위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원주의 시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정치 모델인 갈등 해결로서의 정치 모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익 집단은 경쟁 규칙에 의해 설정된 게임 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민주정치 질서는 형성된다. 그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정치는 크게 보면 하나의 갈등 해결의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소위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가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는 politics as community building이라고. 커뮤니티 빌딩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익 집단의 전통주의적인 시각은 갈등 해결로서의 정치가 일종의 리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정치는 뭐냐? 결국은 이런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형성된 갈등을 해결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정치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것이 미국 또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일종의 정치 모델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를 포리티컬 수비보다는 포리티컬 나무에 소위 더욱 중요시하는
정치 모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 모델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정치 모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물론 뭐 숲도 개개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을 어디다 더 두고 보느냐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이익 집단에 관련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익 집단은 소위 정치적인 숲보다는 정치적인 나무, 어떤 자유주의적 개인의 가치나 또는 신념 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로버트 달은 이익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지도력, 노비 능력, 영향력 수준 등의 불평등한 요인에 의하여 국가의 무지배성, 불안정성, 비효율성과 같은 통치력의 위기가 초래되고, 따라서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우수한 사적 이익 집단에 의해 공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익 집단 정치의 소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달이 소위 전통적인 이익 집단 시각에서 이익 집단이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됨으로 해서 소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는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는 침해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정당과 이익 집단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당과 이익 집단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정치적인 조직체입니다. 뭐 정당이 정치적인 조직체라고 그런 것은 뭐 제가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조직체로서 정당이나 또는 이익 집단도 일반 불특정 다수 정당의 경우는, 그리고 또 이익 집단은 특정 소위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여론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회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럼 회원들은 회원들 사이에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문제점 같은 경우를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소위 상공회의소 수뇌부에 알려주고, 또 수뇌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서의 영향력,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시 또 이익 집단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익 집단은 정당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조직체다, 여론 형성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러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익 집단과 정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과 이익 집단은 목적, 관심사항, 정책, 활동 방식, 한계성,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입니다. 정당이 정권 획득에 관심이 없다. 그건 뭐 이미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정권 획득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이익만 추구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역할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사항,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쟁점 및
문제의 영역에 관심을 둔다. 요새 정당은 제가 캐치올 파티라고 그랬죠. 소위 뭐라 그럴까. 일종의 모든 그러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또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이익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포괄 정당의 역할이 돼 있다. 또는 인중 정당이라고도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은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쟁점 및 문제 영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익 집단은 몇 개의 쟁점과 자신들과 관련된 특수 영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은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또는 집권당의 경우는 그 정책을 실시하도록 행정부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정책에 잘잘못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물론 행정부도 있지만은 이러한 정책을 제기한 소위 그 정당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따라서 정당의 정책은 상당히 탄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만약에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쪽과 반대되는 정책인데 그게 실시된다. 정부가 나름대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든 잘 됐건 못했든 결국 정부가 지는 것이지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익 집단이 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활동 방식. 선거가 최대 활동 공간이다. 정당에 있어서 선거는 아주 최대 활동 공간입니다. 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이런 그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집단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데모를 한다든가 정치자금 제공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또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한 불법을 지르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몇 가지의 합법적인 방법만 좀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성은 탈정치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정당은 그렇게 급격하게 정책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정당이 여러 가지 룰도 있고 또 정당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이런 한계성이 급격한 정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비교적 느리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이익 집단은 여기에 대한 유연성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만약에 충돌될 때 대기업이 속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또 소상공인들이 만든 소상인권연합회 이런 두 개 단체가 경제 문제가 갖고 충돌할 때 여기에 조종자가 없다 그러는 게 일종의 한계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데올로기. 정당은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합니다. 이념정당 또는 소위 특정한 교주주의적인 리더십을 강조함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정당에 보면은 정당 이름에서조차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이라든가 또는 진보당이라든가 또는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상당히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과 이익집단은 정치적 조직체 여론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정당과는 이런 측면에서 구분된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러면 이익집단에서 조합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집단의 조합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이익대표 체계의 측면에서 다원주의가 가진 한계에 의해서 생성된 하나의 대안적 시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유지 또는 성장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여 남미를 비롯한 신흥공업 국가에서도 이런 조합주의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한국의 경우 이익집단은 일종의 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정치 체제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조합주의와 권위주의는 상당히 정치 체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주의의 개념은 일종의 코퍼레티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에 조직된 이익 집단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이익 집단으로서 배타적인 이익 대표 독점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도록 제도화된 이익 대표 체계의 한 유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집단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통제를 받고, 그때 통제를 받는 대신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그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우리 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소위 집약 또는 표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조합주의든 어떤 사회든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구체적인 조합주의 이론의 적용은 그 사회가 지닌 성격과 역사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는 달리 제3세계 연구에 있어서 계급성을 가진 급진적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석 수준이 전체 사회의 통합, 안정, 질서, 효율성 등을 강조함으로 해서 이익 집단이 정부와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집단이 정부의 한 일부 또는 이익 집단과 정부가 아주 밀착된 그러한 그 형태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의 조합주의 유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주의 유형의 경우 필립 슈미터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 유형을 구분했는데, 하나는 사회조합주의, 또 하나는 국가조합주의입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소시알 코퍼레티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조합주의는 스테이트 코퍼레티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특정한 제도적 장치로 보면서 이익 대표 체계를 다원주의, 이론주의, 조합주의, 싱디칼리즘으로 구분하고, 조합주의를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일종의 민주적 복지국가,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또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가 아마 대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런 그 조합주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익 집단이 국가기관에 자발적으로 침투해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소위 그 제도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조합주의 형태 같은 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런 데 보면 일종의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그러한 그 국가 그리고 이익집단 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부류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소위 그 틀을 제공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조합주의주의는 권위주의적 국가 또는 지연되고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국가에 의해서 오히려 사회 집단에 침투하는 겁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집단이 국가기관에 자발적으로 침투한다고 하는데 이거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서 사회 집단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 집단, 이익 집단에 침투해서 뭐 단체 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위 그 형태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주의의 대표 체계로서의 다원주의와 국가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국가조합주의는 일종의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분석 수준이 다원주의는 미시적, 분설적, 비역사적이다라고 보면은 분석 방법은 개인주의적이고 체계와 집단이 분석 단위라고 보면은 국가조합주의는 거시적, 통합적, 역사적, 전체적이고 국가와 집단이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의 남미 같은 데서 보면은 또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 같은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하에서는 이익 집단 대표의 측면보다는 사회 통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조합주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익 집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프레셔 그룹이 아니고 소위 이익을 국가로부터 받는 프레조드 그룹이다. 이익을 압력을 받는 프레조드 그룹이다라고 그러는 소위 그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는 조합주의 형태에서는 뭐 일부 집단의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민주적인 어떠한 그 조합주의 정치 형태로 변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